부작용도 적은 편인데 멀티플레이어로 알려진 이 호르몬 혹시 아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아는 분이 계실까요? 행복 호르몬. 행복.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맞습니다. 세로토닌의 옥시토신도 주입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어서 뇌로 잘 가지 않고요. 이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진짜요. 그냥 어쩐지. 단순히 멜라토닌 하면 그냥 잠 오게 만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부족할 때 섭취를 하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대사가 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고 대신 먹었을 때도 몸 전반이나 뇌로 잘 전달되는 신기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입을 해도 섭취를 해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멜라토닌은 멀티플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수면 유도 기능입니다. 맞아요. 멜라토닌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송과선에서 만들어진 멜라토닌이 우리 온몸으로 퍼지면서 이제 잘 시간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고 몸도 느릿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졸리다는 느낌은 사실 멜라토닌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한 것인 거죠. 또한 자는 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낮 동안에 활동하면서 생기는 뇌에 생긴 찌꺼기들,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뇌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물질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멜라토닌이 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푹 자고 난 뒤에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 미는 장꾸러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 또 하나가 이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자연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수면을 통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피부 세포의 재생이라든가 또 유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가끔 진짜 푹 자고 네. 그 깼을 때 피부가 되게 좋아진 게 많이 느껴지네. 맞아요. 맞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 못 자면 머리가 뿌해져서 네.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맞습니다. 멜라토닌이 도와주는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한 이렇게 항산화력을 가진 멜라토닌은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할 수 있고 또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뇌 송과체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공장을 돌릴 때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방치하게 되면 세포가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생성도 촉진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 효율을 높이면서도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의 항암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 이야. 왜냐하면 세포에 관여를 하니까.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종양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와. 이제 멜라토닌이 앞으로 암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세계는 정말 신기하네요. 지금까지 운동이 주는 행복부터 다이어트, 건강한 수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작고 보이지 않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또 그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도 수면을 책임지면서 면역과 염증, 또 뇌 건강까지 챙기는 멀티플레이어, 멜라토닌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준비한 토크는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얘기 들으면서 원초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걸 누가 처음 발견하는 거야? 이게 너무 진짜. 궁금했거든요. 누가 어떻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얘를 발견하게 된 걸까? 당연히 항상 이런 발견들은 우연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러게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우연히 찾아오면 이걸 이제 필연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실험이었느냐? 적어야지. 준비된 자에게 우연히 찾아오면 그것이 필연이다. 네.
제가 잘 말했네요. 이독실. 네, 이독실 왈. 붙여주십시오. 짝짬 이상. 안 돼, 그럼 안 돼. 내가 만들 거야. 네. 그 어떤 실험이었냐면 1890년대 독일의 네. 생리학자 아널드 베르트하임이라는 분이 좀 잔인한 실험을 합니다. 어? 수탉을 그 고환을 제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왜요? 근데 공감하시죠? 이런 거 저런 거 해봅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그걸 제거해봐야 그 기능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아우, 네. 그래서 제거를 한번 해봤는데 그 결과는 갑자기 네. 수탉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그 수탉이 있는 그 볕도 좀 작아지고 공격성도 좀 줄어들고 닭인데 조금 순한 닭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환을 신기하게 다른 데다 이식을 해봅니다. 네? 몸 안에 다른 데다가 이식을 해봤더니 신기하게 수탉이 다시 수탉처럼 우리가 아는 그 쌈닭 같은 그 수탉으로 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고환에서 뭔가 물질이 나오는구나. 그게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신기하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과학자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왜 무대 위에 서면은 또는 왜 그녀 앞에만 서면 손에 땀이 나고 막 맞아요. 심장이 빨리 뛰고 왜 그런 것들이 계속 손에 땀이 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뭔가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 나온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이제 부신에서 이 추출한 이 액체를 다른 동물에게 또 주사를 해봤는데 또 똑같이 다른 동물들이 긴장을 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각성제처럼. 결국 이게 바로 많이 들었던 이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AKA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해요. 아, 그 맨날 그 의학 드라마에서 맞아. 에피네프린 투여, 맞아요. 10cc 투여 뭐 이런 심장 게 나오죠. 뛰게.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0.2로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1901년 일본의 과학자 다카미네 조키치가 처음으로 이 순수한 아드레날린을 분리해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순수 호르몬 제제였죠. 사실 이 호르몬이라는 뜻 자체가 그리스어 어원이에요. 너무 궁금했어요. 어원이 뭔지. 호르마오 해서 이제 자극하다, 자극하다. 영향을 미치다. 이름이 딱이네요. 그렇죠. 이제 요때부터 이제 슬슬 이런 것이 호르몬인 건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겠네요. 맞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사람들이 하나의 장기에서 나와서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존재를 알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이런 물질들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로 부르자 하는 학술적인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영국의 생리학자인 어니스트 스탈링 박사님께서 네. 하나의 실험을 하셨는데요. 소화관에서 이거 우리가 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 위산이 처음에는 위에서는 산성이었다가 중화가 돼야 되는데 그 중화가 되는 물질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찾고 계셨어요. 원래는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뇌가 이렇게 산성도를 감지를 해가지고 뭔가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복잡한 네트워크로 알고 보니까 장에서 산성도를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췌장에서 뭐가 나오게 해주는 거죠. 그것도 호르몬이에요. 그렇죠. 시크리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장에서 분비된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시크리틴이나 아드레날린이나 다 하나에서 분비된 다음에 혈관을 타고 다른 곳에 가 작동하는구나. 이런 애들을 다 모아서 호르몬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용어를 만드신 게 영국의 어니스트 스탈링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의 주제인 멜라토닌은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아니, 그 멜라토닌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수면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실험으로 진짜? 발견이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다. 위대한 발견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조차도 멜라토닌 하니까 왠지 멜라닌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 유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958년 미국 피부과 의사입니다. 피부과 의사인 박사가 어떤 물질이 개구리 피부색을 바꾸는지 연구를 한 거예요. 개구리 색깔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이걸 조절을 하는 걸까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의 송과체에서 추출할 물질을 한번 개구리한테 송과체. 넣어본 겁니다. 개구리에게 투여를 한번 해봤더니 개구리 피부가 글쎄 하얘지는 겁니다. 와, 미백 효과. 그렇죠. 멜라닌 색소 때문에 색깔이 있었는데 이게 확 하고 줄어들면서 말하자면 없어지면서 하얗게 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려져 있었던 호르몬이 세로토닌 같은 것들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멜라닌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그래서 멜라토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 그래서 멜라토닌인 거예요? 근데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체에서 이렇게 쓰이던 분자가 다른 생명체는 다르게 쓰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같으면 네. 처음에는 개구리 피부색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혹시 그러면 이 물질이 사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보니까 이때는 피부색보다는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확실히 저는 이 멜라토닌의 수면 유도의 유도 효과를 진짜 좀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뭐 해외 출장 가거나 해외여행 갔을 때 시차 많을 때. 그때 시차 좀 적응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멜라토닌 섭취를 해서 좀 이 시차 적응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멜라토닌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멜라토닌의 기능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생체 리듬, 즉 영어로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보거나 햇볕을 받지 않더라도 몇 시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이 될 때쯤이 되면 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될 때쯤이 되면은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가 억제되면서 농도가 스르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을 단순히 수면 유도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하루 리듬을 정리해주는, 정돈해주는 호르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어떤 멜라토닌의 기능이 있을까요? 제가 뇌과학과에서 왔으니까 그렇죠. 멜라토닌은 뇌에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뇌에는 몇 군데에서 어른이 되어서도 뇌세포가 계속 생기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뇌세포는 어렸을 때 만들어져서 재생 안 생기지 되잖아요. 않는다. 네. 그래서 머리 때리면 뭐 머리 나빠진다. 네, 맞아요, 10만 개씩 맞아요. 죽는다고 막. 그죠? 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 몇 지역에서는 이런 신경세포가 계속 생기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는 이 신경세포를 만드는, 뇌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들도 낮 시간에는 생성을 하고 밤에는 쉬어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는 게 또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멜라토닌이 없으면 쉬지를 못하니까 이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또 멜라토닌의 대사산물 중 하나인 N1-아세틸5-메톡시카이누라민, 줄여서 AMK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기억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AMK는 뇌의 해마에서 특정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해서 기억 형성과 관련된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